네, 집합인권 7, 8, 9번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조지 진보합인권의 특징은 읽으셔서 느끼셨겠지만 전체적인 논문처럼 체계적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새로운 개념의 정치경제학을 논리를 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토지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린다. 노동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본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리고 이 정의의 기초에서 논리를 전개하겠다. 그리고 그 논리 개념을 가지고 그 당대의 임금 기금설, 그다음에 인구론 같은 어, 헨리 조지가 봤을 때는 거짓된 이론들을 벽파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그럼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이제 헨리 조지 토지 사유제로 봤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가가 이제 5, 6건에 나오고 그것을 또 정당성을 여러 가지 정의 개념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적 사례로 그다음에 효과성으로 이제 논증하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자신의 해결책이 문명사적인 원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마지막 10권에서 이렇게 아주 체계적인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7, 8, 9권은 이제 헨리 조지가 주창했던 해결책이 역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의적으로나 어떤 효과가 있고 이게 왜 정당한지를 잘 밝히는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헨리 조지와 함께 기도하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5주간 그 세미나에 걸맞는 헨리 조지가 외쳤던 구절을 제가 먼저 발췌를 했습니다. 가난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우리의 고도 문명 속에서 결핍으로 인해 인간이 쓰러지고 죽어가는 것은 자연의 인색함이 아니라 인간의 부정의에 기인한 것이다. 계속적으로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바는 오늘날 많은 빈곤과 절망, 그 다음에 사회적 불의는 어떤 섭리라든지 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탐욕과 불의에 의해서 어, 빚어진 것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순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헬리주지의 신앙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번 장에서 역시 헬리조지의 핵심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이제 소유권의 올바른 근거, 우리가 이것을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라고 주장할 때 가장 명확하고 도덕적이면서도 사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정의로운 근거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소유권 문제 제기를 합니다. 당연히 인간이 땀 흘려서 자기의 육체로 자연에 투입한 노동으로 만들어진 계량물, 그것이 이제 노동과 자본일 텐데 그것만이 소유권의 올바른 근거를 가지고 있다. 토지는 자연 그 자체는 인류와 우리 미래의 후손에게까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할수록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자연에 접근할 수 있는 원래 의미의 소유권이 올바로 행사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물과 기름처럼 생산자가 창출한 부의 일부를 비생산자가 지대로 취할 수 있다고 하면 노동의 결과에 대한 생산자의 권리는 그만큼 부정된다. 제가 어, 1권, 2권 발제할 때 도표를 보여드렸는데 그 헨리 조지의 주장한 바를 도표로 이해했을 때는 토지의 대가인 지대, 자본의 대가인 임금, 그 다음에 자본의 대가인 이자, 그 다음에 노동의 대가인 임금, 이렇게 도표를 이제 세 개로 나눈 도표를 보여드렸어요. 여기에서 비생산자가 지대로 취할 수 있는 부분, 지대 부분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노동과 자본의 대가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이 비생산자의 소유권인 지대를 그 사회가 인정하는 만큼 노동의 결과에 대한 생산자의 권리가 생산자의 인권이 부정된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같은 논리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킵니다.
제가 이제 카톡에서나 계속 이제 소개해드렸고, 헨리 조지 생애에서도 초반부에 설명해드렸듯이, 헨리 조지 당대 링컨의 남북전쟁 가운데 이제 노예가 해방되는 그런 정치적 사건이 미국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노예 사유제가 그 사회적 불의가 제도적으로 철폐되는 것을 헨리 조지는 그 당대에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사회적 불의의 문제도 사회가 각성을 하고 또 역사적 기회가 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예사유제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은 토지사유제다. 이렇게 이제 노예사유제도 좋은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가려면 우리 사회가 토지사유제 역시도 철폐해야 한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노예가 인정됐던 러시아의 농노의 어떤 농업 그 봉건 사회의 노예와도 같은 농노의 삶과 노예 사유제는 아니었는데 아일랜드의 가혹한 지대의 압박을 받았던 아일랜드의 기근을 경험했던 농민의 삶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런 사례를 직접 비교를 해봐요. 헨리 조지가. 근데 아일랜드 농민의 삶이 더 처참했다는 거예요. 그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농민들의 삶. 그 다음에 이제 남부, 노예사유제 하에서의 노예사유제를 주장했던 남쪽 측면에 미국의 남부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밭일을 하던 흑인 노예의 삶과 자유국가, 보통 영국을 가리킵니다. 영국의 백인 노동자. 아, 당시 이제 산업혁명 당시에 도시에 몰려있는 인클로저 운동으로 밀려났던 그 농노들이 도시 노동자 생활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아주 실감나게 우리 선생님께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영국의 노동자들이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서 잤다 그러잖아요. 처참한 삶이었던 것이죠. 그 노동자의 삶과 그래도 삼시세끼 밥과 그 다음에 뭐 자기 편하게 쉴 곳도 있고 이런 흑인 노예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헨리 조지가. 도대체 어떤 삶이 더 인간의 존엄성에 가까운 삶이냐. 헨리 조지는 둘 다 아니지만 상대적 비교를 하면 오히려 토지 사유지의 한계지에 밀려 있는 노동자, 농민들이 훨씬 더 비참할 수 있다. 헨리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토지 사유제는 맷돌의 아랫돌이다. 물질적 진보는 맷돌의 윗돌이다. 노동계층은 증가하는 압력을 받으면서 맷돌 가운데서 갈리고 있다. 이 당대의 정치경제학자들이 자주 인용했던 것이 맷돌입니다. 맷돌. 그래서 이제 이 시대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칼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도 이제 사탄의 맷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당대 정치경제학자들이 이 맷돌로 민중이 아주 진이긴다는 그런 비유를 많이 썼는데 보통 칼폴라니 같은 경우는 이제 통제되지 않는 시장이 이제 사탄의 맷돌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헨리 조지는 정확하게 토지 사유제와 물질적 진보가 오히려 노동계층을 짓이긴다.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헨리 조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토지가 국민의 것이라면 무슨 이유로 이것이 원래 국민의 것, 우리 후손의 것, 우리 인류의 것이라면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취득하도록 계속 허용하거나 지대의 손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해 주려고 해야 되는가? 무슨 이유로? 정당성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헨리 조지는 인류의 모두의 것으로 주어진 것을 일부가 생산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토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십계명의 하나인 도적질로 본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모두의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도적질하지 말지는 우리가 연설문을 읽었는데 그 내용입니다. 자, 헬레조지는 원래가 그렇다. 그런데 그러면 원래 너희 것이 아니었던 것을 소유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해서 지난 역사 동안 너네가 취한 모든 지대를 뱉어내라. 이렇게까지는 좀 무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지대 조세제를 적용했을 때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헨리 조지는. 그럼 헨리 조지 관점에서 1947년 3월 북한의 유상몰수, 무상몰수, 무상분배 농지개혁과 1950년 3월에 이승만 정부 하에 조봉암 농림부 장관 시절에 남한의 유상몰수, 유상분배 농지개혁을 잠시 한번 이 관점에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얼핏 겉으로 보시면 북한이 좀 더 헨리 조지 방식에 맞지 않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농지개혁 당시 한반도의 분위기가 대다수의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토지는 농민의 것 해가지고 토지 공개념, 농지개혁에 대한 의지와 분위기가 상당했습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 한반도의 인민의 한 80% 이상이 다 농지개혁을 찬성했으니까요. 그 북한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보상 안 하고 그대로 분배해버렸습니다. 남한 같은 경우는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환 선생님의 어떤 착안으로 인해서 당대 시가보다 훨씬 싸게 해가지고 5년에 걸쳐서 이제 유상으로 거의 뭐 비싸지 않은 가격에 소작농들에게 소작인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5년에 걸쳐서 갚게 합니다. 그래서 유상몰수, 유상분배 농지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북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몰수를 해버리니까 지주들의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 사람이 아무리 헨리 조지의 정의론을 펼친다고 한들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창으로 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주계층 가운데 월남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남한은 그래도 그 충격 여파가 상당히 적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헨리 조지 관점에서 농지개혁을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헨리 조지는 갑자기 몰수해서 분배하는 방식을 어떻게로도 표현했냐면, 돼지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 돼지우리를 다 불태우는 것처럼 그 비효율적인 방법이 어디 있냐. 이런 비유도 했어요. 그래서 몰수해서 분배하는 방식 자체는 헨리 조지는 비효율적이라고 봤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 사회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갖고 있으면 사용료, 그게 뭡니까? 지대 조세제, 세금을 통한 지대를 취득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굳이 헨리 조지 방식을 남한과 북한 모두 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대를 보상해주는 방안에 있어서는 헨리 조지의 생각에 가까운 건 북한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토지 공개념 정신에 입각해서 봤을 때 북한이 헬레 조지 방식이었다 보긴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58년이 되면 그 토지가 다 공동 농장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토지 노동 자본 가운데 노동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부여하는 것이 헨리 조지의 이론이었는데 북한 사회에서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국가가 다 사실은 생산의 3요소를 취득했던 것이고 남한 같은 경우에는 토지 분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쪼개주다 보니까 모든 농민이 영세화하게 됩니다. 작은 땅 한 떼기를 갖게 되고 그것도 많이 파셔가지고 50년이 지나면 70년 현재 지난 상태의 우리 한국의 토지 분배 정도는 농지개혁 이전으로 후퇴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례적 개혁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 자세히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헨리 조지가 그래서 그 토지 사유제의 부당함을 노예 사유제에 빗대서 더 심각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모든 문명과 모든 역사에서 토지 문제를 그 사회의 핵심 문제로 예를 많이 듭니다. 그 로마 시대의 그라쿠스 형제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그라쿠스가 인용했던 말도 책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로마 사람들이요. 그대들은 세계의 주인이라고 불리지만 한 평의 땅에 대한 권리도 없다. 짐승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데 이탈리아의 군인에게는 물과 공기밖에 없다. 사실 물과 공기도 광해의 토지죠.
그런데 실제적인 지표면 땅의 권리가 없다는 걸 말한 거고, 그라쿠스 형제는 이런 토지 개혁을 주장했다가 무참하게 살해당하죠. 그래서 헨리 조지가 로마에 기도하게 되는데, 로마가 원래 자장농의 나라였습니다. 자장농의 나라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로마 군인들이 징집이 됐을 때 그 농민들이 나서서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기 로마였습니다. 자기 땅을 지키려는 자장농의 나라는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라티푼디움이라고 세계사 좀만 배우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대토지 소유제로 로마 사회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점점 중후기로 갈수록. 그러면서 다 소장농들,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군인으로 몰리고 대토지 소유자들이 유명한 장군들이 다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가 점점 문명사적으로 보게 되면 기울어지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고요. 그 토지와 그 시대의 문화, 그 다음에 그 시대의 가치를 또 헨리 조지가 면밀히 살펴보는데 자기가 이제 속한 미국도 이 땅의 어떤 조건 속에서 국민성이 나왔다고 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미국 국민성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요소, 우리의 생활과 제도를 오래된 국가보다 더 낫게 하는 요소의 근원은 무엇이냐? 새로운 땅이 이민자에게 개방되어 있어서 미국의 토지가 저렴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이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개척 정신. 미국이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상당히 개방적인 이런 것이 연원을 따지게 되면 미국이 신생국가였고 사실은 그 토지의 주인은 그 미국 땅에 살고 있었던 이제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 것이었죠. 원래 빈 땅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럽의 백인들이 새로운 신대륙에 거주할 때 지대 이론에서 말하는 한계지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영국 사회나 유럽은요, 오랜 전통의 사회였기 때문에, 오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계지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새로운 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땅덩이가 워낙 넓었으니까, 초기 역사에서 서부 개척하는 동안 계속 한계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진취적으로 좀 더 기회가 많았던 것이죠. 그 국민성 가운데 이런 개척 정신이 초기 미국의 그런 토지 조건하고도 연관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노예제를 철폐하려면 토지사회제를 철폐해야 한다. 우리가 제일 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토지에 대한 만인의 평등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로운 체제는 헛것이 되고 의무교육도 소용없으며 우리의 발견과 발명은 대중을 짓누르는 힘을 더해줄 뿐이다. 미국이 지금은 서부 개척되면서 계속 새로운 땅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도 한계에 도달할 것이고 이 눈부신 발전은 토지 사유제가 있는 한 계속해서 노동과 자본의 생산의 제약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문명의 발전들이 결국에 지주들의 권한이 커지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요거는 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뭐냐면, 모든 문명 국가는 진보와 빈곤이 나온 구절입니다. 역사가 가장 짧은 국가라 할지라도 미국 같은 토지가치 총액이 정부의 총 경비를 감당하기 충분하다. 그래서 심지어 헨리 조지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나 뭐 이런 모든 세금 다 제하고 종합토지세만 거둬라. 그래도 국가 경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 뭐, 얼마나 정부가 할 일이 많은데 토지세만 걷어도 되겠냐. 그러니까, 이 지금 밑에 사진에 보는 사람이 조지프 스티글리츠라고,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 1990년대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세계적 석학 경제학자인데, 1979년에 헨리 조지 시오림이라는 이론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헨리 조지 시오림의 헨리 조지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진보와 비밀의 저자 맞습니다. 이 사람이 수리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를 비롯하여서 팀을 이뤄서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저명한 경제학술지에 아예 헨리 조지 시오림입니다. 명명하여 토지가치세가 토지의 가치에 매기는 세금이죠. 지역 공공재 공급에
필수적이고 충분하다는 것을 수리경제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현대 경제학자들, 1급 경제학자들 가운데 헨리 조지 이론을 수리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한 사례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9권에 보면 이제 이 생산에 제약을 가했던, 그 다음에 인간의 노동권과 존엄성을 갉아먹었던 토지사유제가 만약에 해결돼서 토지사유제가 철폐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를 생각해보라.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런 사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 이 그림은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의 밝은 색으로 채색될 것이다. 도덕이 향상되고 지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회생활이 개선될 것이다. 이제 토지에 대한 어떤 지배의 압박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생존에 대한 압박과 경쟁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마지막에 던져봤습니다. 진보와 빈곤의 문제,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도 있는데, 특히 한국 사회는요, 급격한 어떤 해방 후에 농지개혁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기 모든 것이 부서진 상태에서 엄청난 교육열과 경쟁으로 급격한 산업화를 이뤘고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그 사이에 지대 가치가 상당히 엄청난 속도로 커졌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양극화가 부동산으로 인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진보와 빈곤의 문제와 오늘 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그 그것이 이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까? 그 다음에 불가능한 상황, 정말 총체적인 파국의 상황에서 예언자들은 과거에 어떤 도전을 했는가? 헨리 조지가 꿈꾼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유사한가? 특별히 한반도는요, 이 분단의 과정이 토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가 극적으로 다른 사회주의 체제냐, 자본주의 체제냐, 둘 다 헨리 조지가 말한 방식은 아니었는데, 이 분단의 과정에서 토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이 토지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비전과 사명을 이 시대에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 좀 큼지막한 질문들인데, 이런 질문들을 뽑아봤고요. 이 질문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다양한 질문과 또 느끼신 점들 총체적으로 마지막 시간이니까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나눔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토지 경제학,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의 토지의 의미를 간단하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가 이제 광의의 토지라는 걸 배웠어요. 토지는 단순히 어떤 지표면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 그다음에 지구 자체를 의미한다. 근데 헨리 조지의 이론에 독특함이 있습니다. 헨리 조지 이론의 토지 이론은 토지를 광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요.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논했던 출애굽과 희년의 정신과 오늘 금융자본주의가 최첨단으로 발달된 오늘날의 토지 문제에 똑같은 논리적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막스 이론이건 현대 경제학이건 고대는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고대 이제 이스라엘 사회든지 고대 농업 사회는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논리하고 오늘날의 자본주의 모순을 밝히는 문제는 완전 다른 문제다라고 대부분 주장합니다. 막스도 그렇고요. 현대 경제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헨리 조지의 이론의 독특함은 토지에 대한 독특한 정의로 인해서 이사야 시대에 땅에 땅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여 그 땅에 홀로 거하려 하는 그 지주들의 문제와 오늘날 토지 독점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지주의 문제가 동일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헨리 조지는. 그래서 사실은 예언자적 사고와 고대 근동에서의 예언자적 사고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예언자적 사고의 유사성을 저희들이 헨리 조지 이론에서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좀 현대경제학은 완전 다른 건데, 막스 이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현대경제학은 그러면 언제 자본주의가 출발했냐, 어떻게 분석하냐면요. 소유권이 명확화된 시점을 자본주의의 시작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시대가 되냐? 일제 식민지 시대에 토지 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1차 토지 조사 사업, 2차 토지 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봉건 조선 말 이후에 근대 국가인 일본이 우리나라의 소유권을 너희들 명확하게 왕권, 왕토 사상이라고 해서요. 헨리 조지가 한국은 잘 몰랐어요. 동양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왕토, 동양에서도 토지권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의미가 동양에서는 토지는 왕의 것이다. 이 왕토 사상입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것을 극복하고 1차 토지 조사 사업 때 모두에게 이것이 누구 것이라는 소유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근대 한국 자본주의 출발 지점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이제 뉴라이트 학자들이 많습니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그래서 우리를 근대화시켜준 나라가 일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심지어 이게 제가 이제 여기까지 더 깊이 나갈 건 아니고요. 그래서 헨리 조지가 왜 시권에 문명사의 어떤 고저에 토지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주장할 수 있냐면 헨리 조지는 문명의 출발,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건 그것이 현대 문명이건 그 모든 문명의 동일한 지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참 독특하다. 그것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